아내가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잊으라 했고, 장모는 울며 제발 놓아주라 했지요. 그런데 이 남자 3년을 무덤 앞에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쌓여도 열병이 돌아도 사람들은 미쳤다 했습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지요. 그런데 3년째 되던 날, 그 무덤 위에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꽃 한 송이가 이 바보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습니다. 팔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탐관오리와 악덕 약재상이 목숨을 걸고 빼앗으려 했던 그 꽃. 그 꽃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뚱이 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보, 나왔소. 오늘도 밥 한 술 떠왔소. 무덤 앞에 쪼그려 앉은 사내가 보쌈보를 풀었습니다. 나뭇잎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는 주먹밥 한 덩이와 김치 2쪽이 전부였지요. 사내의 이름은 석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보석이라 부르는 그 석이었습니다. 석이는 투박한 손으로 밥덩이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한쪽은 무덤 앞 납작한 돌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반쪽은 자기 무릎 위에 얹었지요. 그러고는 무덤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이 좋소. 바람이 따스하니 당신도 좀 나와서 쬐면 좋겠는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무덤이 대답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산에 대답이 없는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매일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에도 왔고, 첫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날에도 왔습니다. 마을에 열병이 돌아 사람들이 대문 밖 출입을 끊었던 그 무서운 한 달 동안에도 석이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봄이면 진달래 한 가지를 꺾어다 무덤 옆에 꽂아두었고, 여름이면 부채를 붙여가며 무덤가의 풀을 하나하나 손으로 뽑았습니다. 가을이면 은행잎을 주워 무덤 둘레에 동그랗게 깔아놓았고, 겨울이면 자기 저고리를 벗어 봉분 위에 덮어주었지요. 3년이었습니다. 천이라고도 며칠이 더 지난 기나긴 3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석이의 등은 더 굽었고 볼은 더 꺼졌습니다. 원래도 마른 체구였는데 이제는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지경이었지요. 저고리는 누더기가 다 되어 어깨 솔기가 터진 자리로 맨살이 비쳤고, 집시는 앞코가 해져서 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석이는 웃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으면 늘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축 처진 그 순한 눈으로 봉분을 바라보며 희죽희죽 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것 봐. 또 무덤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 쯔쯔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밥을 퍼다 나르니 미친 것이 아니고 뭐여. 바보라서 저러는 거지. 원래 돌머리 서기가 그렇잖여. 논두끼를 지나던 아낙네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영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서기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먹은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무덤 앞 돌 위에 올려놓은 밥덩이 위로 개미 한 마리가 기어 올랐습니다. 서기는 그 개미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분아, 개미도 당신 밥이 맛있는 값소. 그때였습니다. 뒤쪽 산길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휘적휘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흰머리가 절반 넘게 풀어헤쳐진 노파.
서기의 장모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장모는 서기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한참을 서서 서기의 뒤통수만 바라보았지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서기야. 서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어무이 오셨소. 장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흘러내린 눈물이 턱 끝에 매달렸다가 풀잎 위에 떨어졌지요. 이 사람아, 제발 그만 좀 해라. 응? 우리 분이가 너한테 이러라고 먼저 간 줄 아냐?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였지요. 장모가 지팡이를 놓고 서기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서기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지요. 투박하고 거칠고 손톱 밑에 흙이 낀 그 손을. 서기야, 너 올해 32이다. 32이. 아직 한창 때란 말이여. 다른 색시 얻어서 애도 낳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러다 내가 먼저 저 세상 가면 우리 분이가 좋아하겠냐? 서기의 눈꼬리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무이, 분이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소. 장모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이쿠, 어이쿠 하며 가슴을 치는 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울려 퍼졌지요. 서기는 장모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그저 손바닥으로 등을 쓸었습니다. 바보라서 그랬습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투박한 손길에 장모는 더 크게 울었지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눈물을 훔치며 산을 내려간 뒤 서기는 다시 무덤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봉분 위에 내려앉아 무덤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였지요. 서기는 돌 위에 올려놓았던 밥덩이를 거두었습니다. 분이가 한 입도 먹지 않은 그 밥을 서기가 대신 입에 넣었습니다. 꿀꺽 삼키는 소리가 고요한 산등성이에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분아, 내일도 올 테니까 기다려. 서기가 일어서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발끝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풀잎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니었습니다. 무덤 봉분 꼭대기, 풀 사이로 뭔가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눈을 비볐습니다. 어둑한 저녁빛 속에서도 그것은 또렷하게 보였지요. 꽃이었습니다. 한 송이 꽃이었습니다. 줄기는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었고 잎사귀는 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꽃잎이 이상했습니다. 흰 것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았지요. 서기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3년을 이 무덤 곁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이런 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들꽃 이름은 줄줄 꿰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꽃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 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기는 무릎을 꿇고 꽃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코끝에 향기가 닿았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서늘한, 그러면서도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묘한 향기였습니다. 그 순간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슬퍼서도 아니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사람의 체온이 코끝에 닿은
서기는 한참을 그렇게 꽃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서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분아, 이거 혹시 당신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한 줄기가 봉분 위를 스르르 스치고 지나갔고 그 꽃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듯이. 서기가 처음 분이를 만난 것은 21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 해봄은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지요. 산자락마다 진달래가 붉게 물들고 개울가에는 버들개지가 하얗게 날렸습니다. 서기는 그 봄의 마을 이장댁 소를 몰고 장터에 나갔다가 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서기가 분이를 처음 본 순간이 어땠느냐 하면 이 사람이 소를 놓쳤습니다. 고삐를 쥐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렸지요. 소가 어슬렁어슬렁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기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장터 한쪽 구석에서 무 5단을 앞에 놓고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옥색 치마는 빛이 바랬고 흰 저고리 깃은 누렇게 변해 있었지요. 사무로 엮은 미투리는 앞코가 해져서 발가락이 비쳤습니다. 가난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물을 다듬는 그 모습이 서기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지요. 갸름한 얼굴에 눈이 크고 둥글었습니다. 속눈썹이 길어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뺨 위에 그림자가 졌지요. 코는 오똑하고 작았으며 입술은 붉어서 연지를 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쪽지고 나무 가락지 하나를 꽂았는데 그 소박한 모양새가 오히려 비녀 10개보다 고왔습니다. 서기는 그렇게 한참을 서서 분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의 소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엿장수의 가위 소리도 생선 파는 안악의 호객 소리도 전부 물 건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장댁 목소리가 벼락같이 떨어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소가 남의 좌판을 다 밟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고 서 있어. 서기는 혼비백산하여 소를 쫓아갔습니다. 소는 이미 떡 좌판을 반쯤 밟아놓은 뒤였지요. 떡집 안악이 빗자루를 들고 서기를 쫓아왔고 이장은 이마에 핏줄을 세우며 호통을 쳤습니다. 서기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죄했지요. 그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웠던지 장터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서기의 귀에 유독 또렷하게 들리는 웃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킥킥 하고 입을 가리며 웃는 소리. 고개를 돌리니 무 5단 앞에 쪼그려 앉은 분이가 눈을 초승달 모양으로 휘며 웃고 있었지요. 서기의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발끝부터 얼굴 꼭대기까지 뜨거워졌지요.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고와서 심장이 쿵쿵 뛰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기는 장날만 기다렸습니다. 닷새에 한 번 서는 장터. 서기는 닷새가 이렇게 긴 줄 처음 알았지요. 장날이 오면 서기는 새벽부터 일어나 우물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이가 빠진 찬빗으로 상투를 빗고 그나마 덜 해진 집신을 골라 신었지요. 그러고는 이장댁 일을 후딱 마치고 장터로 내달렸습니다. 분이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을 팔기도 하고 미나리를 팔기도 하고 때로는 들깨 잎을 한 묶음 놓고 앉아 있기도 했지요. 서기는 분이 좌판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없으면서 살 돈도 없으면서
그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은 미나리 앞에서 너무 오래 서성거린 나머지 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총각, 미나리 살 거예요. 서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요. 빈 주머니였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서기의 얼굴이 홍시보다 붉어졌습니다. 분이가 또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미나리 한 줌을 뽑아 서기 손에 쥐어주었지요. 돈은 다음에 줘요. 서기는 그 미나리를 한 달 동안 말려서 베개 속에 넣고 잤습니다. 바보였지요. 누가 미나리를 베개 속에 넣고 잡니까? 그런데 서기는 그랬습니다. 미나리 냄새를 맡으면 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상에나 그렇게 한 해가 갔습니다. 서기는 장날마다 분이를 만나러 갔고, 분이는 그런 서기를 못 본 척하면서도 늘 무언가를 하나씩 쥐어보냈지요. 무 한 쪽, 감자 2알, 들깨잎 한 묶음. 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기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머슴살이 삭수로 모은 돈 석냥. 3년을 꼬박 모은 전 재산이었지요. 서기는 그 돈을 들고 분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분인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비탈에 있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의 이영이 군데군데 썩어 하늘이 비쳤고, 토담은 비에 쓸려 허리 높이밖에 남지 않았지요.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터에 무시래기가 널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금간 항아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의 홀어머니 김씨 부인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파가 돌빨래판에 방망이질을 하는데 방망이를 들어올리는 팔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서기는 마당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무이, 저 서기입니다. 분이를 제 색시로 맞고 싶습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김씨 부인이 방망이를 놓쳤습니다. 분이는 안채에서 들깨잎을 다듬다가 그 소리에 후다닥 뛰어나왔지요. 얼굴이 귀끝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여? 김씨 부인이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물 빠진 흰 바지 저고리에 기운 자국이 셀 수 없이 많았고 집시는 앞코가 터져 있었지요. 부인의 눈에 근심이 어렸습니다. 서기야, 내 마음은 고맙다만 너도 가진 게 없고 우리도 가진 게 없는디 뭘 먹고 살려고 그러냐. 서기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마당 위에 놓았습니다. 석냥이었지요. 3년 머슴살이의 전부였습니다. 많지는 않은디 제가 열심히 벌겠습니다. 분이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을 바라보았지요.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귀끝이 빨간 채로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지요.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서기와 분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라고 할 것도 없었지요. 마을 이장이 증인을 서고 김씨 부인이 해진 치마폭으로 만든 보자기에 찐 감자를 싸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달백숙 한 마리를 동네 품앗이로 겨우 마련했는데 서기는 닭다리를 분이 앞에 놓고 자기는 닭발만 빨았지요. 분이가 눈을 흘겼습니다. 바보, 왜 자꾸 좋은 건 나한테만 줘? 서기는 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순하고 바보 같았던지 분이도 결국 따라 웃었지요. 가난했습니다. 뼈가 시릴 만큼 가난했습니다. 초가집 벽 틈으로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들어왔고 찬바람이 방바닥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서기는 분이를 끌어안고 자기 저고리로 감싸주었지요.
이불이라고는 솜이 다 빠져 종이장만큼 얇은 누비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마다 웃었습니다. 서기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면 분이가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었지요. 서기가 돌아오면 분이는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잡곡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죽 냄새가 좁은 방 안 가득 퍼지면 서기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라고 생각했지요. 봄이 왔습니다. 분이가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지요. 무씨를 뿌리고 상추씨를 뿌리고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서기는 낮에 이장댁 밭일을 하고 해가 지면 분이의 텃밭에 물을 길어다 주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쪼그려 앉아 싹이 올라오는 것을 구경하던 저녁. 바람이 따뜻했고 개구리 소리가 들판 가득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지요. 봄바람에 감기가 든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기침은 그치지 않았지요.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던 피부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붉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서기의 가슴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약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지요. 혼이 날 때 성냥을 다 썼고 이장댁 머슴삭은 이미 석 달치를 당겨받은 뒤였습니다. 서기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품삯을 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 장작을 패고 낮에는 이장댁 밭을 갈고 저녁에는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했지요. 온종일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일한 끝에 겨우 모은 돈이 다푼이었습니다. 약재상에 달려갔습니다. 다푼을 내밀었지요. 약재상 최주사가 은가락지 낀 손으로 다푼을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턱을 치켜든 그 거만한 얼굴이 서기를 내려다보았지요. 다푼, 이것으로 약을 지어달라고? 감초뿌리 한 토막도 안 되는 돈이여, 꺼져. 서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지요. 주사나리, 제발 약 좀 지어주십시오. 마누라가 죽게 생겼습니다. 최 주사가 서기의 머리 위로 고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돈 없는 놈이 색시는 왜 얻었어? 썩 꺼져. 문 앞에서 지저분하게 구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자녀. 서기는 쫓겨났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채 쫓겨나는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지요.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딱하다 한마디 하고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서기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었지요. 분이가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기침이었습니다. 이불 위에 핏방울이 점점이 찍혀 있었지요. 서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문지방에 주저앉아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돌려 서기를 보았지요. 파리해진 얼굴에 그 크고 둥근 눈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웃었습니다. 억지로 간신히 웃었습니다. 여보, 왜 그런 얼굴이야? 나 괜찮아. 서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분이의 숨소리가 거칠고 가팠지요. 숨을 한 번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서
그르렁그르렁 소리가 났습니다. 서기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이 서기의 손 안에서 파르르 떨렸지요. 서기는 그 손을 자기 가슴팍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손이, 이 사람이 자기 곁에서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보름 뒤 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서기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 분이의 숨이 멎었지요. 서기가 눈을 떴을 때 분이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이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져 있던 그 얼굴이 마치 장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편안하게 웃고 있었지요. 서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분이의 차가운 손을 잡은 채 빈 방 안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이웃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서기는 분이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지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눈물 자국은 없었습니다. 울 줄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난 뒤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분이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서기는 무덤이 완성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마지막 흙한 삽이 봉분 위에 올려질 때 서기의 입에서 나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분아,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어디 가지 마. 그날부터 서기는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3년을. 그리고 3년째 되던 그날 무덤 위에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지요. 그 꽃이 서기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하면 그것은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 꽃은 날이 갈수록 기이해졌습니다. 아침에 보면 꽃잎이 3장이었는데 저녁에 보면 5장이 되어 있었지요. 해가 뜨면 꽃잎 끝이 연분홍으로 물들었다가 달이 뜨면 다시 푸르스름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꽃대는 여전히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었으나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꺾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바람이 불수록 더 꼿꼿이 서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서기는 매일 그 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볼수록 알 수 없는 꽃이었지요. 뿌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분 위 흙을 살짝 파보아도 줄기가 땅속으로 들어간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흙 위에 얹혀 있기만 한 것 같았지요. 그런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기가 아침 밥상을 들고 무덤에 올라가는데 봉분 아래쪽 풀숲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서기는 걸음을 멈추었지요. 풀잎이 사각사각 흔들리더니 그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비틀비틀 기어 나왔습니다. 누런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한쪽 눈은 고름이 끼어 감겨 있었지요. 뒷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가죽 위로 하나하나 드러나 보일 만큼 말라빠진 놈이었습니다. 서기는 밥상을 내려놓고 고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놈아, 너도 아픈 거냐? 고양이가 서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름이 끼지 않은 쪽 눈이 흐릿하게 서기를 비추었지요. 야옹 하는 소리가 기어 나왔는데 그것이 울음인지 신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밥덩이를 한 줌 떼어 고양이 코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밥에는 코도 대지 않았지요. 대신 비틀거리며 봉분 위로 올라가더니 그 꽃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서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양이가 꽃잎에 코를 대더니
혀를 내밀어 꽃잎 하나를 핥았습니다. 핥은 것이 아니라 꽃잎 끝에 맺혀 있던 이슬 같은 것을 빨아먹은 것이었지요.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꽃잎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것을 혀끝에 얹자 꿀꺽 소리를 내며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풀숲 속으로 도로 기어들어갔지요. 서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가 고파 이슬이라도 핥은 것이려니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서기가 무덤에 올라갔을 때 그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풀숲에서 기어 나왔지요. 서기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어제와 같은 고양이가 맞았습니다. 누런 털에 한쪽 눈이 감긴 그 고양이. 그런데 어제와 달랐습니다. 뒷다리를 끌지 않았습니다. 네, 다리로 또박또박 걸어 나왔지요.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던 옆구리에 살이 약간 올라 있었고 감겨있던 눈의 고름이 반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또 봉분 위로 올라가 꽃잎의 이슬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풀숲으로 들어가지 않고 봉분 옆에 동그랗게 웅크려 앉았지요. 서기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나 바보 서기는 그것을 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기가 무덤에 올라갔을 때 고양이가 봉분 위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었지요. 세상에나 두 눈이 멀쩡히 떠져 있었습니다. 고름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맑은 노란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빠져있던 털이 보송보송 새로 나 있었고 뒷다리에 힘이 들어가 풀쩍 뛰어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사흘 전 죽어가던 그 고양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떡 벌어진 입을 한참 동안 다물지 못했지요. 시선이 고양이에게서 꽃으로 옮겨갔습니다. 꽃은 여전히 봉분 위에서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꽃잎 가장자리에 영롱한 이슬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이슬이었습니다. 서기는 무릎을 꿇고 꽃 앞에 엎드렸습니다. 코끝에 그 달큰하고 서늘한 향기가 밀려왔지요. 가슴 한쪽이 또 아려왔습니다. 분이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그 먹먹함이었습니다. 분아, 이거 정녕 당신이 한 것이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흔들렸지요.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서기는 그날 하루 종일 무덤 앞에 앉아 꽃만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서산으로 기울어도 서기는 꼼짝하지 않았지요. 바보 서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고양이가 난 것을 본 사람이 서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래쪽 밭을 매던 김노인이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반쯤 죽어가던 고양이가 사흘 만에 멀쩡해진 것을, 그리고 그 고양이가 무덤 위에 핀 꽃에 이슬을 핥는 것을. 김노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더니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쏟아놓았지요. 아니, 내가 이상한 걸 봤어. 바보 석인의 마누라 무덤에 이상한 꽃이 피었는디 죽어가던 고양이가 그 꽃 핥고 나았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막에서 장터로, 장터에서 마을 어귀로, 마을 어귀에서 이웃 마을로,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소문은 마을 전체를 휩쓸었지요. 바보 석인의 무덤에 만병통치 꽃이 피었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며. 무덤에서 핀 꽃이라 귀신 꽃 아뇨?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이었지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하면 마을 아래 읍내 저작거리에 약재상 최주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주사. 널쩍한 사각 얼굴에 이중턱이 접히고 가는 눈에 항상 샘을 하는 듯한 눈빛을 띤 그 사내. 짙은 남색 두루마기에 비단 조끼를 걸치고 손가락마다 은가락지를 낀 채 약재상 안방에 떡하니 앉아있던 최주사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만병통치 꽃이라고? 최주사의 한쪽 입꼬리가 느릿느릿 올라갔습니다. 최주사는 그날 저녁 하인 둘을 대동하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산길을 오르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산등성이 위로 길게 늘어졌지요.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뚝 끊겼지요. 서기는 무덤 앞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의 봉분의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군 채 가늘게 코를 골고 있었지요. 꽃은 그 옆에서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주사가 횃불을 들어 꽃을 비추었습니다. 불빛에 꽃잎이 번쩍 빛났지요. 최주사의 눈동자에 탐욕의 불길이 일렁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보통 꽃이 아니구만. 최주사가 손을 뻗었습니다. 뚱뚱한 손가락에 은가락지가 번들거렸지요. 꽃줄기를 잡으려는 그 순간 서기가 눈을 떴습니다. 누구요? 서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앞에 횃불새에 개가 이글거리고 낯선 산에 셋이 서 있었지요. 서기는 본능적으로 꽃 앞을 막아섰습니다. 등 뒤로 팔을 벌려 꽃을 감쌌지요. 최주사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놈아, 비켜. 내가 최주사다. 그 꽃 내놔.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주사. 분이가 아플 때 다푼을 내밀었다가 쫓겨났던 그 약재상이었지요. 서기의 눈꼬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분이 무덤에 핀 꽃이요. 줄 수 없소. 최주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콧방울이 벌름거렸지요. 줄 수 없어? 이놈이 누구한테 감히. 내가 사겠다는 거요. 10냥, 아니 20냥 줄 테니 그 꽃 캐서 내놔. 20냥이면 머슴이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지요. 실소. 최주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가는 눈이 신라처럼 가늘어지더니 이를 악물고 하인들에게 턱짓을 했지요. 저놈 치워. 하인 둘이 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기는 꽃 앞에서 버텼지요.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버티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서기는 마르고 여윈 몸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서기의 팔을 비틀었고 다른 하나가 서기의 멱살을 잡아 옆으로 내동댕이 쳤지요. 서기가 풀밭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팔꿈치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입술이 터져 피가 턱을 타고 흘렀지요. 서기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최주사가 꽃 앞에 쪼그려 앉아 손을 뻗었습니다. 뚱뚱한 손가락이 꽃줄기를 움켜쥐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꽃이 시들었습니다. 최주사의 손이 줄기에 닿자마자 싱싱하던 꽃잎이 순식간에 갈색으로 변했지요. 줄기가 오그라들고 이파리가 바스러졌습니다. 마치 벌에 쏘인 것처럼 최주사가 손을 확 뺐지요.
손바닥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최 주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었지만 꽃은 이미 시들어버린 뒤였지요. 갈색으로 마른 꽃잎이 바람에 바스스 부서져 날아갔습니다. 최 주사가 부어오른 손을 부여잡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의 꽃이 감히 나를. 서기는 풀밭에 엎드린 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꽃이 시든 것을 보는 순간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분위를 다시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 주사 일행이 횃불을 끄고 산을 내려간 뒤 서기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달빛이 봉분 위를 환하게 비추었지요. 서기가 눈물 젖은 눈으로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시들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줄기가 흙을 밀어내며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그 위에 꽃봉오리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서기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지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분아, 당신 아직 안 간 거요? 꽃봉오리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꽃은 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주인을 알아보고 다시 돌아온 것처럼. 과연 이 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기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을 가득 담아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최 주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어오른 손바닥이 욱신거렸지요. 약재상 안방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는데 머릿속에서 그 꽃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이 닿자마자 시들어버린 꽃. 그러나 그보다 더 최 주사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은 그 꽃이 죽어가던 고양이를 살려냈다는 사실이었지요. 만병통치. 이 세 글자가 최 주사의 뇌리에 쇠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최 주사는 이 고을에서 30년 넘게 약재상을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삼, 녹용, 사향, 우황. 비싼 약재는 죄다 그의 손을 거쳐갔지요. 그러나 만병통치라는 말은 약재상의 허풍에나 쓰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은 달랐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보았지요. 반쯤 죽어가던 고양이가 사흘 만에 멀쩡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꽃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기이한 빛을 직접 보았습니다. 손에 닿았을 때 살갗이 데이는 듯한 열기를 느꼈지요. 보통 풀꽃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최 주사의 간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팔도의 부자들, 병든 양반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이 줄을 설 것이었습니다. 100냥이고 1000냥이고 내놓을 것이었지요. 문제는 꽃이 자기 손에 닿자마자 시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어났다는 것이었지요. 바보 서기의 무덤 곁에서만 최 주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은가락지 낀 손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궁리했지요. 그러다 입꼬리가 느릿느릿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주사는 읍내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관아 대청마루에는 박현감이 앉아 있었지요. 좁은 어깨에 긴 목, 넓은 이마에 매부리 코를 한 사내. 눈은 컸으나 눈동자가 작아 흰 자위가
유난히 많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초록색 달령에 흑색 각대를 두른 차림으로 눈꺼풀을 반쯤 내린 채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얼굴에는 온기라고는 한 톨도 없었지요. 박현감은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 된 현감이었습니다. 부임 첫 해에 환곡 이자를 3배로 올렸고 이듬해에는 장터 세금을 2배로 매겼지요. 백성들의 등골을 휘는데 거리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납금을 빈틈없이 올려보내는 덕에 상관의 눈에는 유능한 관리로 찍혀 있었지요. 최 주사가 대청마루 아래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현감날이 소인이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박현감이 눈꺼풀을 반쯤 들어 올렸습니다. 최 주사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고 무심했지요. 말해 보아라. 최 주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만병통치 꽃의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놓았지요. 죽어가던 고양이가 낳은 이야기, 꽃에서 나는 이상한 향기, 자기 손이 다차 시들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박현감의 작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꽉 다물었던 얇은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요. 만병통치라 했느냐? 예, 나리. 소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박현감이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찬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한참을 생각했지요. 그러더니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 꽃이 어디 있다 했느냐? 마을 뒷산 바보석이라는 놈의 마누라 무덤 위에 피어 있사옵니다. 무덤 위에? 박현감의 매부리코 아래로 입꼬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지요. 좋다. 묘지 도굴이라 하면 되겠구나. 최 주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두 사내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의 포졸 5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서기는 무덤 앞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지요. 꽃은 어제 새로 피어난 것이 하루 만에 활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꽃잎이 7장이었지요. 이슬방울이 꽃잎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향기가 산등성이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서기는 꽃 앞에 쪼그려 앉아 희죽희죽 웃고 있었지요. 분아, 오늘 꽃이 더 예뻐졌소.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그때 산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땅이 울렸지요. 서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졸 5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포졸이 쇠사슬을 들고 있었지요. 서기는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선두 포졸이 서기 앞에 섰습니다. 내 놈이 서기냐? 예, 그렇습니다만. 너를 묘지 도굴 혐의로 잡아간다. 손 내밀어라. 서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굴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지요. 도굴이라뇨? 이건 우리 마누라 무덤인데 무슨 도굴이요? 포졸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을 서기의 손목에 채웠지요. 차가운 쇠가 살갗에 닿았습니다. 서기는 끌려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지요. 무덤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꽃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분아. 나 금방 올 테니까. 기다려. 서기의 외침이 산을 타고 울렸습니다. 그러나 포졸은 멈추지 않았지요. 서기는 그렇게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옥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은 질퍽한 흙이었지요. 서기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 벽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손목이 쓰렸지요. 그러나 그보다 서기를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꽃이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꽃을 뽑으면 어찌하나. 분이가 다시 시들면 어찌하나. 그 생각에 서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그 사흘 동안 밥 한 술 먹지 못했습니다. 옥졸이 밀어넣은 주먹밥을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입술이 갈라지고 눈이 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기의 입에서는 같은 말만 되풀이되었지요. 분아,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한편 서기가 잡혀간 사이 뒷산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주사가 하인넷을 데리고 무덤에 올라갔지요. 이번에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장갑처럼 삼배를 두 겹 감은 손으로 꽃줄기를 감싸 쥐었지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줄기를 잡아당겼습니다. 꽃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새끼 손가락보다 가는 줄기가 장정 5이 매달려도 뽑히지 않았지요. 최 주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삽을 가져와. 뿌리째 파내라. 하인들이 삽으로 봉분을 팠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흙이 파헤쳐질수록 꽃줄기는 봉분 깊숙이 뻗어 들어가 있었지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십시오. 파헤쳐진 흙 속에서 하얀 것이 드러났습니다. 뼈였습니다. 사람의 손뼈였지요. 그런데 그 손뼈가 꽃줄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5 손가락이 줄기를 감싸 안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마치 살아있을 때 무언가를 꼭 잡고 놓지 않는 손처럼. 하인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최 주사도 2 걸음을 물러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것이 꽃의 뿌리는 분이의 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덤 속 분이의 뼈가 꽃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최 주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려움이 스쳤으나 그보다 탐욕이 더 컸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뼈째 파내라. 하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삽을 쥘 수가 없었지요. 나리, 이건 무덤을 파는 것이옵니다. 저승에서 벌을 받사옵니다. 최 주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파내라 했지 않느냐. 한 놈당 5냥씩 더 쳐줄 테니 어서 움직여. 하인들이 벌벌 떨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삼날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요. 분이의 뼈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갈비뼈, 척추뼈, 골반뼈. 그리고 그 모든 뼈 사이사이로 꽃의 뿌리가 실핏줄처럼 뻗어 있었지요. 뿌리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꽃과 분이의 뼈는 하나였지요. 떼어내려 하면 꽃이 시들었고 시든 꽃은 다시 뼈 곁에서만 피어났습니다. 최 주사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뚱뚱한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런 빌어먹을. 그럼 뼈째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맑던 하늘에 구름이 밀려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어둠에 잠겼지요. 천둥이 쳤습니다. 우르르륵 쾅.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에 땅이 들썩거렸습니다. 번개가 봉분 위를 내리쳤지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번개가 내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분 위에서 빛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꽃에서였지요.
시들어 있던 꽃이 갑자기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흰빛이 아니었습니다. 푸르스름하면서도 따뜻한 달빛과 햇빛을 섞어 놓은 듯한 묘한 빛이었지요. 그 빛이 봉분 전체를 감싸더니 파헤쳐진 흙이 스르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삽을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산길을 굴러 내려갔지요. 최 주사도 뒤돌아 뛰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빛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온 산이 대낮처럼 환해졌지요. 그 빛 속에서 최 주사는 보았습니다. 봉분 위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희고 고운 얼굴에 큰 눈, 오똑한 코, 붉은 입술, 옥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여인. 분이었습니다. 분이의 형상이 빛 속에 서 있었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가 그 꽃과 같은 푸르스름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발끝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커다란 눈이 최 주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노여움도 원한도 없었지요. 다만 깊고 고요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최 주사의 가슴을 관통했지요. 최 주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가 딱딱딱 부딪혔지요. 비단 조끼 안으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최 주사의 귀에는, 아니 가슴에는 그 말이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서기를 놓아주시오. 그 한마디가 최 주사의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지요. 최 주사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인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최 주사는 봉분 앞에 엎드린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어 있었지요. 깨어난 최 주사는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고 부들부들 떨며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놓아줘, 놓아줘, 놓아줘라. 그 소문이 읍내에 퍼졌습니다. 바보 석인의 무덤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장터를 뒤흔들었지요. 박현감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박현감은 코웃음을 쳤지요. 귀신 따위를 믿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음험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미신에 홀린 바보와 겁쟁이, 약재상이라. 내가 직접 가봐야겠구나. 박현감이 포졸열을 이끌고 뒷산에 오른 것은 그날 해걸음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박현감은 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꽃은 봉분 꼭대기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피어 있었지요. 꽃잎이 9장으로 늘어나 있었고 그 빛이 황혼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현감이 부채 끝으로 꽃을 툭 건드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꽃이 살랑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박현감의 얇은 입술이 비틀어졌습니다. 별것 아니구나. 박현감이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봉분째 파서 관하로 옮겨라. 뼈도, 꽃도, 흙도 전부 다. 포졸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삼나리 봉분에 박히려는 그 찰나였지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발밑에서 우르르르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포졸들이 비틀거렸지요. 삽을 놓치는 자도 있었고 엉덩방아를 찢는 자도 있었습니다. 박현감만 서 있었습니다. 넓은 이마에 땀줄기가 흘러내렸으나 이를 악물고 서 있었지요. 그의 차가운 눈이 꽃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꽃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강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이었지요. 그 빛이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빛 속에서 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옥색 치마에 흰 저고리, 쪽진 검은 머리.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젯밤 최 주사 앞에 섰던 그 가냘픈 모습이 아니었지요. 분이의 형상이 봉분 위에서 천천히 솟아올랐습니다. 키가 커졌습니다.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분이 자체가 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이의 등 뒤로 빛이 펼쳐지며 거대한 형상을 이루었지요. 꽃이었습니다. 분이의 등 뒤에 꽃잎 9장이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사람 키보다 컸지요. 그 꽃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온 산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산을 굴러 내려가며 비명을 질렀지요. 박현감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렸지요. 차갑던 눈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얇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분이가 박현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났지요.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맑고도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남편을 돌려보내시오. 박현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모가 벗겨져 굴러갔지요. 관복 차림의 현감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분이의 형상이 봉분 위로 스며들듯 내려앉더니 꽃 한 송이 속으로 돌아갔지요. 꽃은 다시 새끼손가락보다 가는 줄기 위에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산 위에는 박현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흙투성이가 된 채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 적막한 산을 울리고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관아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졸이 쇠사슬을 풀어주었지요. 서기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해 뼈만 남은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지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른아른 흔들렸습니다. 옥문 밖에 박현감이 서 있었습니다. 서기는 움찔했지요. 그런데 어젯밤까지 차갑고 음험하던 그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모가 비뚤어져 있었고 관복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무엇보다 눈이 달랐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넓은 이마에 식은땀이 채 마르지 않은 채 번들거렸습니다. 박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요. 가거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서기를 보지도 않았지요. 고개를 돌린 채 턱짓만 했습니다. 서기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으나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분이에게 가야 했습니다. 꽃에게 가야 했습니다. 서기는 뛰었습니다. 맨발이었지요. 집시는 옥에서 벗겨진 채였습니다. 돌밭을 밟았고 가시덤불을 지났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뒷산 산길을 기어오르다시피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분이 보였습니다. 서기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무덤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봉분 한쪽이 무너져 흙이 흘러내려 있었고 삽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지요. 서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봉분 앞에 쓰러졌지요. 분아, 분아. 서기가 흙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긁어모아 무너진 봉분을 메우려 했지요. 손톱이 갈라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을 퍼올리고 다지고 또 퍼올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서기의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매끈하고 따뜻한 것이었지요. 서기가 고개를 숙여 보았습니다. 흙 사이로 꽃줄기가 올라와 서기의 손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줄기가 덩굴처럼 서기의 손가락을 휘감았지요. 마치 손을 잡는 것처럼. 서기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꽃줄기 위에 떨어졌지요. 눈물이 닿은 자리에서 줄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혔지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꽃잎이 한 장씩 피어났습니다. 서기는 그 자리에서 밤새 봉분을 복구했습니다. 삽도 없이 맨손으로 피투성이 손으로 흙을 긁어모아 봉분을 다시 쌓았지요. 해가 뜰 무렵 봉분은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꽃이 피어 있었지요. 꽃잎이 12장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크고, 이전보다 밝고, 이전보다 향기가 깊었습니다. 서기는 봉분의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피투성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뒤로 젖혀 하늘을 보았지요. 새벽 하늘에 별이 하나 남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분아, 나왔소. 이제 안 갈 테니까. 그 뒤로 일이 벌어진 것은 서기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지요. 바보 서기네 무덤에 만병통치 꽃이 핀다는 소문. 탐관오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 귀신이 남편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 소문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바람보다 빠르게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찾아온 것은 이웃 고을의 노파였습니다. 등에 손자를 업고 있었지요. 3살 배기 아이의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노파가 서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시오. 부모도 잃고 할미밖에 없는 아인디 이 아이마저 가면 나는 어찌 살라고. 서기는 당황했지요. 자기가 의원도 아니고 약을 지을 줄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기의 시선이 꽃으로 향했습니다. 꽃잎 가장자리에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영롱하게 빛나는 이슬 방울. 죽어가던 고양이를 살린 그 이슬이었습니다. 서기는 꽃 앞에 가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분아, 이 아이가 아프다 하오. 도와줄 수 있겠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살랑 흔들렸지요. 이슬 방울 하나가 꽃잎 끝에서 또르르 굴러 서기의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기는 그 이슬을 아이의 입술에 대어 주었지요. 아이가 이슬을 핥았습니다. 작은 혀가 서기의 손바닥 위를 훑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누런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늘던 숨소리가 깊어졌지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서기를 올려다보더니 방긋 웃었지요. 노파가 울었습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찌으며 울었지요. 서기는 노파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나는 한 것이 없소. 전부 분이가 한 것이오. 노파가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전 5냥이었지요. 많지 않지만 이거라도 받으시오.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소. 노파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기를 바라보았지요. 서기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대신 사연을 하나 들려주시오. 어무이 살아온 이야기, 이 아이 이야기. 그거면 되겠소. 서기가 왜 돈 대신 사연을 달라 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기는 바보였지만
느끼는 것은 있었지요. 꽃이 눈물에 반응한다는 것을. 자기 눈물이 떨어졌을 때 꽃잎이 피어났다는 것을. 사람의 진심이 담긴 무언가가 이 꽃의 양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을 역병으로 잃은 이야기, 사위가 전쟁에 끌려간 이야기, 홀로 손자를 키우며 문턱이 닳도록 남의 집 품삯을 다닌 이야기.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그 눈물이 봉분 위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꽃이 반응했지요. 줄기가 한 뼘 더 자라났고 꽃잎 사이에서 새로운 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서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그랬지요. 사람의 눈물이, 사연이 이 꽃의 양분이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한 달이 지나자 이웃 고을에서 소달구지를 타고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팔도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노인, 눈이 먼 아이, 열병에 걸린 젊은이, 산후에 몸을 추스르지 못하는 아낙. 저마다 아픈 곳이 달랐고 저마다 사연이 달랐습니다. 서기는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았지요. 돈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고개를 저었고 금은 보화를 늘어놓는 양반에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소. 사연을 들려주시오. 사람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해했지요. 사연을 달라니 이게 무슨 약값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가 물러서지 않자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무덤 앞에서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며느리의 사연,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아비의 사연, 종살이의 뼈가 으스러진 노비의 사연,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했던 나그네의 사연. 눈물이 봉분 위에 떨어졌지요. 그때마다 꽃은 피어났습니다. 한 송이가 두 송이가 되었고 두 송이가 다섯 송이가 되었지요. 봉분 전체가 꽃으로 뒤덮이는데 석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꽃밭이 되었지요. 그 꽃밭에서 풍기는 향기가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갔습니다. 달큰하고 서늘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그 향기.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지요. 사람 냄새가 난다. 누군가가 그리운 냄새가 난다. 꽃이 많아지니 이슬도 많아졌습니다. 이슬이 많아지니 낫는 사람도 많아졌지요. 서기는 매일 아침 꽃잎에서 이슬을 거두어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뭇잎 위에 이슬을 받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돈을 받지 않았으니 부자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들려주고 병이 나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어떤 이는 쌀 한 가마를 놓고 갔고 어떤 이는 배 한 피를 걸어두고 갔습니다. 어떤 양반은 논석 마지기를 문서째 놓고 갔고 어떤 상인은 비단 보따리를 풀어놓고 갔지요. 서기가 사양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마당에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밤중에 지게에 져다 놓고 도망가듯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요. 서기의 초갓집 마당에 쌀이 쌓이고 배가 쌓이고 은전이 쌓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초갓집은 기와집이 되었지요. 2년이 지나자 기와집 옆에 곳간이 새 채 들어섰습니다. 3년이 지나자 서기의 이름은 팔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무덤지기 서기라 불렀습니다. 팔도 최고의 부자 무덤지기 서기. 그러나 서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와집에서 자지 않았지요. 매일 밤 무덤 곁에서 잤습니다. 봉분의 등을 기대고 꽃향기를 맡으며 분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분아, 오늘은 경상도에서 온 할머니가 울면서 사연을 들려줬소. 아들이 5인데 하나도 안 찾아온다고 하대. 그 할머니 무릎이 아팠는데 당신 이슬 먹고 나았소. 울면서 절을 하고 가대. 나는 괜찮다 했는데 꼭 쌀을 놓고 가더라고. 꽃이 살랑 흔들렸지요. 서기는 희죽 웃었습니다. 분아, 나 근데 이렇게 부자가 돼도 되는 거요. 당신 없이 부자면 무슨 소용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서기의 뺨을 스쳤지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마치 손끝으로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지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날 밤 서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덤 곁에서 잠이 든 서기의 꿈에 분이가 나타났지요. 옥색 치마에 흰 저고리, 쪽진 검은 머리에 나무 가락지. 장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지며 웃고 있었지요. 분이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살아있을 때의 그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울어요. 서기가 고개를 저었지요. 안 울어. 나 안 울어. 분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들었던 그 웃음이었지요. 입을 가리고 눈을 초승달 모양으로 휘며 웃는 그 모습. 거짓말. 매일 울잖아, 바보. 서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분이가 서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요? 뭐든지 하겠소.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줘요. 내가 살아서 못한 것 당신이 해줘요. 그게 나한테 주는 가장 좋은 밥상이에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분이가 서기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요.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분아,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고 있었지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안 가. 나 여기 있어. 꽃으로 있을게. 매일 볼 수 있잖아, 바보. 분이의 모습이 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꽃잎이 되어 사방으로 날렸지요. 서기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으나 꽃잎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서기가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지요.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였지요. 서기는 고개를 돌려 꽃을 보았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12장 꽃잎이 새벽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꽃잎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맑은 물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살짝 뿌연 마치 눈물 같은 이슬이었지요. 서기는 알았습니다. 그 이슬이 분이의 눈물이라는 것을. 분이가 매일 밤 서기를 보며 흘린 눈물이 꽃잎 위에 맺히는 것이라는 것을. 서기는 꽃 앞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희죽 웃었지요. 눈꼬리가 축 처진 그 순한 웃음이었습니다. 알겠소, 분아. 당신 말대로 하겠소. 그날부터 서기는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다녔지요. 무덤까지 올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서기가 직접 이슬을 담아 찾아갔습니다. 나뭇잎에 이슬을 받아 보자기에 싸서
10일을 걷고 20리를 걸어 찾아갔지요. 사연을 들었습니다. 1000명의 사연을 들었고 10,000명의 눈물을 보았지요. 그 눈물이 전부 봉분 위 흙에 스며들었고 꽃은 점점 더 무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팔도 최고의 부자 무덤지기 서기. 기와 집이 열채이고 논이 백마지기 돼 매일 밤 무덤 곁에서 잠을 자는 사내. 돈 대신 사연을 받고 사연 대신 눈물을 거두는 사내. 사람들은 서기를 부자라 불렀지만 서기 자신은 한 번도 스스로를 부자라 여긴 적이 없었지요. 서기에게 재산은 기와 집도 논도 아니었습니다. 봉분 위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그 꽃에서 풍기는 달큰하고 서늘한 향기. 그것이 서기의 전 재산이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서기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굽고 무릎이 시려왔지요. 그래도 서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밥 한 술 떠가지고 꽃 앞에 쪼그려 앉아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지요. 여보, 나왔소. 오늘도 밥 한 술 떠왔소. 꽃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언젠가 그 신짝이 발을 바꾸어 내 앞에 서게 된다더라. 그러나 사람을 끝까지 지키면 그 사람은 꽃이 되어 영영 곁에 남는다더라.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